네 가지의 질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공감되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미친 집값 네.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까? 네. 입니다. 아리팍이라는 아파트가 네. 30평대 아파트가 네. 42억에 거래가 됐다고 해서 지금 네.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강남 아파트가 평당 1억 넘었다. 1억 찍었다. 그것도 소스라치게 놀랐던 기억이 있었는데 아니 지방은 아파트 한 채에 1억인데 네. 뭔데 이건 한 평에 1억이냐. 네. 그것도 말이 안 된다. 네. 그랬는데 42억 평당 1억을 훌쩍 넘어버렸거든요. 네. 30평 기준으로. 네, 그렇죠? 30평 기준으로. 그러다 네. 보니까 아니 계속 고점이라고 했는데 또 갱신되고 고점이라고 했는데 또 갱신되고 이거 정말 집값 상승의 끝은 있는 건가? 라는 공포심이 들 정도로 네. 예,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이슈였던 것 같아요. 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갈까요? 혹시 제가 퀴즈 한 개 내도 되나요? 맞히고 싶다. 네. 그 42억이 30평대가 나왔는데 네. 엄밀히 말하면 이제 34평으로 거기서는 표기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84 타입, 85 타입이죠. 네. 근데 지금 이거 계약한 게 9월 초거든요. 42억에 계약된 예. 게. 근데 네. 8월 말에 계약된 거는 네. 얼마에 계약됐을까요? 3층 37억. 어떻게 알았죠? 이거 아이고. 아. 소장님 밑에서 제가 1년 반 동안 예. 그러면 거의 4억 이상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주일 사이에.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급하게 오른다는 게 참 문제예요. 특히 입지가 좋은 곳에서 대형 평수일수록요. 그 올라가는 폭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와요. 네. 사실은 거래는 되게 작게 나타나는데 음. 그 작은 거 하나의 불씨가 톡 떨어지면요. 퍼지는 게 문제죠. 음. 그러면은 이제 42억짜리가 나왔잖아요. 그럼 옆으로 또 퍼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재건축도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왜 움직이냐면은 예전에 우리 사건이 있었죠. 재건축에 대해서 거주 요건 이전을 네. 하겠다 했는데 네. 뭐 시행도 안 했지만은 아 그쵸. 이거 없던 걸로 하자. 음. 그때부터 이제 좀 활성화가 되는 부분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고 더불어서 결합된 게 오세훈 시장이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행정 절차도 조금 낮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말하고 요지는요 올랐습니다. 한계가 불씨가. 네. 그리고 이 불씨에서 옆으로 퍼집니다. 네.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또 지방까지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좀 움직였어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움직였으면요 음. 다시 어느 순간에 어떤 불씨가 떨어집니다. 어. 왜냐하면은 이게 좀 지방하고 간격의 격차 양극화는 더 벌어지긴 하지만요. 네. 한번 움직이고 나면요 다시 이제 그 최초의 불씨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특이한 사항이 전국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평택에도 11억짜리 이제 아파트가 나왔어요. 중형 평수에서 어마어마한 거죠. 그쵸.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원래는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는 시기이기도 하지만요. 지금은 그 시기와 플러스 동시에 움직이는 어떤 거의 뭐 지금 세종시 빼고 그다음 대구가 조금 조정 비슷하게 왔지만은 네. 그 빼고는 전부 다 움직이고 있어요. 네. 대구나 세종시는 특징이 물량이 많다. 네. 물량이 계속 쏟아졌고 그다음에 세종시는 너무 많이 네. 급하게 올랐다. 작년에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쵸. 그것 때문에 한번 쉬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대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특이 사항들도 있긴 있지만은 전국이 오르면서 아까 순환되는 오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계가 이렇게 올라갔죠. 네. 올라가면은 요렇게 따라 올라가요. 그러면은 내가 형인데 너 이만큼 따라왔네. 나 다시 올라갈래. 아,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요즘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년까지만 보면 네. 야, 서울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 그랬는데 올해는 경기도권 아파트들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이 싸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실제적으로 좀 그 형님이 좀 위에 있어야 되는데 네. 이 형님 위로 올라온 애들이 많아요. 어. 그러면은 이 형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네가 나의 자리를 차지해? 그쵸.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진짜. 어. 예, 올라가는 거고 그런 어떤 파동들이 계속 이제 순환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비싸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커피 마시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 2017년도에 제가 상담한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네. 예, 파리 대책이 나왔고 당분간 파리 대책이 나오고 한두 달 정도 네. 굉장히 얼음이 되었었어요. 시장 자체가 거래도 없고 그랬죠. 왜냐면은 너무 강력한 대책이 나왔거든요. 파리 대책이 네, 진짜 네. 강력했어요. 근데 이제 그 좀 지나고 네. 연말이 되니까 네. 가격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크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이 이거 큰일 났다고. 나 지금 용산에 네. 한가람 아파트 이거 사야 되는데 그 당시에 8억 9억밖에 안 했어요. 네. 지금 상대적으로 엄청 싼 거죠. 그쵸. 너무 비싸서 지금 이거 들어가는 게 맞냐? 그때 고점 아니냐? 당시에는 고점 아니냐? 그런데 전 빨리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아요. 네. 빨리 들어가라고. 지금 이번 시장은 빨리 들어가는 게 최고의 투자의 방법이다. 특히 좋은 입지에서. 용산 좋잖아요. 네. 예, 들어가려는데 안 들어가고 좀 지나니까는 얘가 이제 10억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더 못 사지. 그래서 이제 딴 데를 또 이제 소개를 시켜줬어요. 네. 이제 행당동 쪽을 소개시켜줬어요. 네. 근데 거기도 가보니까 너무 안 좋대요. 그리고 이 돈으로 여길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못 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요즘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 당시에 뭔가를 살 때는 비싸 보이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은 확실히 비싼 건 맞아요.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근데 거꾸로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네. 그때 가격이 쌌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쵸.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 때는 그걸 인정을 못해요. 언제나 인정하지 못했어요. 급등장이나 상승장에는. 근데 이 급등장이 거의 지금 정점에 와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제가 정점이 어딘지 몰라요. 하지만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그널이 없다면요. 지금 이 비싼 가격 네. 아리팍이 42억이라는 이 가격이 인정되는 때가 나중에 몇 개월 뒤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리팍 우리가 평당 1억 됐을 때 이게 말이 되냐? 맞아요. 그랬었어요.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42억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34억이 42억이 됐어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저 같은 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네, 집값이 내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숫자는 저는 되게 높이까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운 얘기네요. 올라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의 화폐 가치로 동시에 숫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화폐가 좀 늘어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50억하고 5년 뒤 50억하고 같을까요? 완전 달라요.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번 부산에 내려갔을 때 네. 탐방을 했어요. 이렇게 어떤 탐방이요? 제 고향에 제가 태어난 곳도 가보고 재건축이 살 때를 다 이제 하면서 어떻게 변했고 와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가까운 거리였어 이러면서 이제 지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네. 이제 지금 사직운동장 바로 옆에 예전에 주공 아파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재건축을 해가지고 쌍용 예가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그 아파트 주공 아파트 당시 76년도에 살 때 네. 이거를 거의 100만 원 정도 주고 산 거예요. 100만 원이요? 예, 평당이 아니라 그냥 100만 원이요. 10평대가. 그래서 웬만한 좋은 풀빌라 하러 가려면 100만 원인데. 그렇죠. 그냥 임대료도 안 되는 어떤 좋은 임대료. 네. 근데 한 2, 3년, 4년 지나니까 가격이 오른 거예요. 140만 원? 뭐 그 정도 120인가 140만 네, 그걸로 네. 팔았대요. 팔고 2, 300만 원짜리로 갔어요. 돈을 좀 더 보태서. 훨씬 더 비싼 데로 훨씬 더 갔네요. 비싼데요. 네. 그래서 평수 넓혔죠. 막 이제 20평대로 이제 점점 10평에서 이렇게 올려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쭉쭉 가다가는 이제는 700. 네. 그 다음에 2,400, 쭉쭉 올라갔네요. 4,000 그리고 나중에 1억짜리 아파트. 네.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100만 원의 가격으로 우리는 지금 안 돌아가요. 하지만 그때는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2017년도의 가격으로 절대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락이 오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 때 되면 사야지라고 하지만요. 하락이 5년 전 가격으로는 안 돌아가요. 한 10이 올랐으면요. 네. 1, 2가 빠져요. 조정 때. 조정이라는 그런 거예요. 뭐 하락이 크게 오면은 뭐 5까지 빠지는 것도 있겠죠. 10까지는. 근데 이게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가 결합을 해서 네. 작은 하락과 큰 상승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우상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하락이 오든 상승이 오든 이거를 그 시점에 맞게 우리가 공포에 떨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계속 계속 올라갑니다. 하지만은 화폐의 가치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들은 다르게 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범위, 네. 그다음에 인정하는 그 범위들이 지금의 50억과 10년 뒤 50억이 다르듯이 네. 그렇게 이제 가치가 달라지면서 숫자는 올라간다라고 아.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진짜 소장님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아리팍이 30억이라는 기사가 떴을 때는 이게 뭐야 말이 돼? 이랬었는데 불과 몇 달 후에 그렇죠. 우리는 그래 뭐 아리팍 정도면 30억은 해야지. 네. 그게 그렇죠. 인정되는 순간 조금 있다가 42억이 탁 그렇죠. 나와버리는. 네. 근데 이 또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래 아리팍은 42억 정도는 해야지 또 이렇게 인정될 수 있다는. 그렇죠. 여태까지 늘 그래 왔었고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네, 높습니다.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옵니다. 예, 반드시 오는데 약간 이런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봐둔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냥 이게 한 5억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거 10억이 돼 있네. 아, 네. 이건 말이 안 돼. 네. 이거 내가 5억인 거 한 5년 동안 5억인 거 내가 봤다니까. 음. 그게 정상 가격이지. 이거는 지금 정상 가격으로부터 괴리율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기다리면은 값이 다시 떨어질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안 떨어진다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 바닥 똑같이 이렇게 올라간 만큼 떨어지고 이렇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제 채널에서 네. 대구 얘기를 했거든요. 네. 대구가 물량이 많다.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폭이라든지 조정 비슷한 형식으로도 조금은 유지가 특정 뭐 몇몇의 물건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분이 댓글을 단 거예요. 이거 조정되는 거 되면 안 된다. 왜 그런 얘기 하느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희망하는 집 게 사셨나 아니라 보네요. 희망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너무 영끌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저한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뭐 내려가는 거 저는 100%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네. 이게 대구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간의 문제가 있지 언젠가는 다 내려갑니다. 그쵸. 그 내려가지 않으면요 경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내려가고 올라가고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그 집을 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떡하느냐? 음. 그 사람들은 매도를 안 하면 되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도 안 하고 용기를 가지고 좀 쭉 가져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댓글을 다셨던데 저는 좀 원칙상 댓글에 대댓글에 2번 이상을 달진 않아요. 그래서 예 그냥 얘기는 이제 안 했지만은 그렇게 이제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락하고 상승하고 그 순간순간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조금 짧게도 보시지만요. 그 짧게 뭔가를 매도하고 매수하셨으면요. 길게도 보는 어떤 관점들도 반드시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나무에 있는 곤충도 보고 곤충의 다리도 보고 그쵸. 이렇게 한번 해봐야 돼요. 네.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곤충만 보면 안 되고 나무만 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 크게 좀 넓게 크게도 보고 시야를 작게도. 좀 그쵸. 보고 네. 이 참 우리가 우상향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너무 비싼 거야 심리적으로.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는나님께서도 남편분께서 강남 집값 10년 전부터 말도 안 된다.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셨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반응하시는 게 되게 보편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상담하시다 보면은 좀 어떠세요? 실제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네. 이제 내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샀는데 지금 고점 아니냐. 이거 진짜 무서워하세요. 그리고 집을 샀는데 전세 안 맞춰지면 어떡하냐. 아, 갭 투자. 예, 그런 이제 공포감들이 좀 많으시고 근데 대부분은 하락을 걱정하세요. 방금 말한 것처럼 떨어지면 어떡하냐. 네, 네.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집값이. 근데 이 말이 안 된다라는 집값이 지금 맞긴 맞아요.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네. 이 급등장이 아닌 시기에도 항상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상담하고 보다면은 지금 여기 이제 나는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내가 납득하는 거랑 시장이 납득하는 거랑은 네. 별개의 얘기라는 걸 네. 빨리 깨우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ETF도 그렇거든요. 너무 올랐어 그래요. 음. 내가 올랐다고 하면 또 안 오르나? 그렇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올랐다고 해도 남들이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사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사기 전에 내가 미리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네. 깃발을 꽂을 때는 항상 깃발을 꽂을까 말까 꽂을까 꽂을까 말까 꽂을까 말까 고민하게 하다가 되죠. 그 사이에 누가 다 꽂아버리는 거야.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자산 가격은 그렇게 형성되어 가다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여기서 좀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는 게 네.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점이 네.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네. 실거주를 위해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점이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투자 목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럼 네. 각
각각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실거주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거주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실거주로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거주랑 투자는 완전히 전략이 달라지거든요. 네. 타인의 자본을 사용하는 용도도 달라져요. 네. 그래서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은요, 우선은 내가 재정 상태를 봐야 되고 대출의 상태를 우선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담보대출을 반드시 활용을 해야 돼요. 네. 지금처럼 비싼 집에 현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는 집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대출을 확인해 봐야 돼요. 처음에는 실거주는. 왜냐하면 내 재정의 캐파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대출은 사실은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대출이 70%까지 되거든요. 아, 60%까지 돼요. 네. 그러니까는 왜 60% 70%냐면요. 뭐 지금 포인트가 조정 대상 지역이 50%면요. 거의 20% 포인트까지 더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투기과열지역은 40%니까 60%까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 론이라든지 뭐 디딤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70%까지도 나와요. 60% 70%. 네네. 예, 물론 조건은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대출의 캐파를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어딘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쓸 수 있는 게 확인이 되면요. 이제는 이 돈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최상급지가 어딘지를 봐야 돼요. 최상급지. 예. 그리고 그 최상급지 중에서 내 직장과의 연계성이 어디가 제일 가까운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직장 중에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학교랑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 재정을 보고 내 직장을 보고 내 자녀를 보고 네. 그 상급지를 7억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억을 가질 수 있다 캐파가. 네. 그럼 7억에 뭐 예를 들어 광명하고 안성이 있다. 네. 예를 들어 그냥 네. 극단적인 예를.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냐? 광명. 광명을 가야 되는 네. 거예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이 실거주로 들어갈 때는 그래도 투자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만약에 조정과 하락이 올 때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그 대응할 수 있는 입지, 진보하거나 그런 입지로 선점하는 게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가 뭐 서울은 사실은 좀 안전한 곳이 되게 많은데요. 네. 경기도도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정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되는 지역들이 나타날 거예요. 네. 지금은 다 올라가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응할 수 있는 입지인가, 그 입지를 체크하는 거는 진보할 수 있는가, 뭐 서울과의 일자리와의 어떤 시간적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물리적 거리가 조금 멀어도 괜찮아요. 동탄 같은 경우 물리적으로 멀지만은 GTX-A 노선이 시간적 네. 거리를 좁혀주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실거주는 대출을 이용해서 실거주에 가는 거고, 자기의 형편들이 내 직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져보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제 그게 이제 포인트죠. 그러면 네. 가격이 지금 현재가 높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은 매수를 추천을. 그렇죠.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요, 네. 장기 보유 목표로 가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집이라는 게 뭐 샀다 팔았다를 뭐 자주 치고 빠지고 뭐 이렇게 하진 않으실 테니까. 네네. 그러면은 정리하면 이거네요. 일단 내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된다. 네. 재정적인 여력을 알아야 되고, 네. 그럼 내 여력으로 봤을 때 우리 직장과 직주 근접이 가장 용이한 곳이 어딜 그렇죠. 것이냐, 네. 그 중에서 가장 최상급지가 어딜 것이냐, 그렇죠. 거기에서 또 교육까지 어느 정도 보완되는 곳이 어딜 것이냐, 그 중에서도 진보의 가능성,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입지가 어딜 거냐, 네. 요 순서로 좀 따져봐서 네. 이제 주택을 그렇죠.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모든 게 다 갖춘 데가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저 근데- 얘기하면서 듣다 보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강남인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뭔가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다 그러니까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가지만요, 음. 어떤 사람은 교육의 관점에서 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 돈이 도달하지 못한다면요, 하나씩 제일 내가 우선순위에서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씩 지워 나가면서 입지를 찾아가야 돼요. 부동산을 바라보는 나의 가치관에서 가장 좀 약한 부분을 지워 나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그 부분을 포인트로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2억 있어요. 어디 갈까요? 저 모릅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2억이 있는데 그 2억으로 투자 목적으로 갈지 실거주 목적으로 갈지에 따라도 그 2억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 달라지는 거고, 그쵸. 입장 차이가 다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생애 주기도 있잖아요. 네. 다 다른 건데 2억으로 어디 갈 거야 하면 저는 입지론만 따지지 마시고 내 형편에서 내
어떤 투자의 환경에서 최선책과 내 입장에서의 최고 좋은 데를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좋습니다. 네. 너무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좋았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분들께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의 목적으로 바라보는 건요.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싼 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매도와 매수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매도가 아무래도 더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은 돈을 회수하는 타이밍과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근데 사람들은 싸게 매수하는 거에 요즘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 매수 시점에 싸게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건들을 나중에 받아줄 수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투자의 목적을 할 때 지금 모든 부동산이 다 오르기 때문에 여기가 좋아요, 저기가 좋아요. 표시 안 나요. 왜? 다 오르니까. 근데 이 표시가 나는 게 언제냐? 매도할 때 하락장을 맞았을 때 그리고 시장이 정상화되었을 때 이제는 선호되는 거와 선호되지 않는 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거 저 엄청 와닿았었거든요. 저수지. 예. 예. 그쵸. 저수지가 이제 예. 가물이 들면은 마르니까는 끝에서부터 마르니까 그 가운데로 모이게 되는 부분들. 그쵸. 예.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런 그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우선은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평가와 싼 거에 대한 구분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투자는 그렇게 하고요. 아까 실거주는 대출을 이용한다 했지만요. 네. 투자는요. 타인의 대출을 이용하는 겁니다. 나의 대출이 아니라 타인의 대출. 네네. 그게 뭐죠? 전세 대출이죠. 네. 근데 그 전세 대출을 지금 정부에서는 많이 막고 있고 어제 나온 걸 보니까 은행에 대한 총량 대출의 규제가 거의 6% 5%였는데 네. 이거를 내년에도 유지하면서 4%로 또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 초반에는 문제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자유롭게 쓸 거니까. 네. 근데 또 후반 가면 또 이제 또 네. 이번과 같은 현상이 그럼 또 일어날 것 초반에 같아요. 몰리겠네요. 그렇죠. 또 그럴 수 있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전세를 이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전세를 이용할 때 뭐 이제 실거주랑 다르게 전세를 이용한다는 건 내가 다른 대출을 이용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전세가를 보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보통 실거주와 전세 중에서 지금은 실거주로 대출을 40%밖에 거의 일반적으로 50%, 네, 40% 네. 못 받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전세와 매매가율의 비율을 보면요. 네. 전부 대부분은 50%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부분, 매매가와 좁아지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투자 때는 사실 매매가를 보면 안 되고 전세가를 봐야 돼요. 전세가의 속도가 매매가보다 얼마나 빠른가, 그리고 그 빠른 지역이 입지 가치가 있는지, 아까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동일하게 그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인지를 보고 매매가가 비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세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를 확인한 다음에 그 좁아진 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야,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그래서 매매가도 중요하겠지만 더 네. 중요한 게 전세가다. 어차피 그렇죠. 투자 목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좁아지는 게 많이 없지만요. 네. 이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2, 3년, 불과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요. 정말 좁았어요. 진짜 한 3천만 원 갖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거래한 게 3천만 원 가지고 거래한 거예요. 소장님 거? 예. 어, 맨 마지막에 3천만 원 거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좁아지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3천만 원 투자할 때도 그 주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왜 사요라고 했어요. 그 주인이 사실은 세입자로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비싸고 최고점을 찍었는데 왜 사요? 그분은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내 집 팔고 전세로 살았다가 네. 나중에 다시 사야지 뭐 이런 마인드로 네. 매도를 하셨고 그걸 네. 사신 사람이 저죠. 소장님이었고. 그래서 왜 사요?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오를 것 같아서요. 왜 오를 것 같은 얘기는 안 했어요. 저는 이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좋은 입지인데 그 입지 중에서 최고 안 좋은 아파트를 샀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돈이 작게 들고 네. 그 좋은 입지에 키 맞춤을 할 수 있는 하위 아파트가 돈이 작게 들고 같이 올라가거든요. 최상급의 대장 물건보다는 많이 안 올라가요. 네. 하지만 투자금에 대비해서는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 수익금이 중요한 게 수익률을 수익의 규모보다 수익의 율을 본 거예요. 네네. 그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3천 투자해서 4, 5억 올랐거든요.
그럼 엄청 수익률이 좋은 거죠, 사실은. 뭐라고요? 4, 5억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요. 갭 투자는 나쁜 게 아닙니다. 갭 투자는 이제 좀 변을 하자면은 지금 네. 투자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의 부분인데 네. 갭 투자는 되게 좋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네. 자본이 중요시 여기는 사회에서 물론 이것만 목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 되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익이 있어야지 네. 활동을 해요. 그 수익이 내는 부분들이 집값이 올라가는 부분이나 이런 게 우리한테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네. 대신 우리는 임대를 내줄 수 있는 그렇죠. 어떤 주거의 징검다리라든지 이런 네. 걸 낼 수 있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계속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공급을. 주거 공급을 예.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전세들은 반드시 필요해요. 음.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맛이 있잖아요. 나 지금 원룸에 50만 원짜리 월세 살다가 맞아요. 나중에 10평에 가고 저도 전세를 했어요. 네. 전세로 갔다가 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는 게요. 그쵸. 전세라는 게 그 공급을 내는 거고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뭐 지금 다주택자들을 뭐 지금 다 잡고 1인 1주택을 하면요. 이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거는. 네. 아 저는 약간 예. 요즘에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요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네. 보통 아닙니다, 요즘에. 아니 근데 예. 공통점을 제가 한 게 발견했어요. 어떤 거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자를 음. 잡기 위해서 부자를 괴롭히면 결국은 서민이 피본다. 예. 어떤 형태로든 부자는 안 잡힌다. 네.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뭘 어떻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그럼 부자들은 피해를 하나도 안 보더라고요. 귀찮아질 뿐. 결국은 세입자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 양도세 부자들한테 뺏겠어 요거잖아요. 너네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이렇게 많이 든 게 말이 돼? 뺏을 거야. 이 사람들은 안 뺏기더라고요. 네, 안 뺏겨요. 결국은 그 피해는 서민이 보게 되고. 맞습니다. 요 논리가 너무 강력하게 모든 정책에 그래서 정부가 할 때마다 올라간 이유가 이런 게 있었구나. 그렇죠. 뭔가 이게 시장을 규제를 하면은 반항심이 생깁니다. 네. 예, 튀어 오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약간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들으시는 분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하세요. 그런 불편하다길래. 거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인정하는 순간 저는 부자가 되는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네. 보는데 왜 정부에서 어떤 정책과 이런 것들을 내비칠 때마다 피해는 일반 서민층이 볼까? 네. 부자들이 아니라 네. 정말 인정하고 싶진 않을 수 있겠지만 부자는 괜히 부자가 아니고 선택권이 있거든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서 피해보는 선택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 음. 거예요, 부자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가난하신 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전세에 막 말이 많아. 월세 돌리지 뭐. 양도세 막 올려. 월세 올리지 뭐. 맞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보세요. 고가 주택이라든지 이걸 막잖아요. 다주택 막잖아요. 네, 다주택자 막으려고 하니까 증여가 폭발해요, 지금. 그쵸. 증여가 더 싸거든요. 예, 증여를 활용하고요. 그리고 대출을 막았어요. 대출을 막는데 사실은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서민들이 더 많아요. 그쵸. 집을 이용하려면. 네, 피해가 봐요. 근데 거꾸로 지금 대출이 15억 이상은 우리가 막았잖아요. 네, 15억을 막았는데 15억 이상짜리 거래가 돼요, 안 돼요? 되죠. 많이 돼요. 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갭 투자를 못하게 강남이라든지 송파 쪽에 막아놨어요. 네, 거래가 돼요. 네, 중요한 건요, 그 막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가진 사람들은 더 부를 축적을 시켜요. 네. 왜냐하면 현금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입지에 대형 평수를 사면요, 올라가는 폭들이 너무 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양극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저번에 제가 비교했잖아요. 어떤 집은 1,000만 원짜리 집 있고 20평대가 갭 투자 말고요. 그냥 일반으로 1,650만 원짜리가 있어요. 제가 그때 찾아드렸는데 1,650만 원 있고 아파트 한 채로 한 채가- 단지를 한 하는- 단지를 살 수도. 그리고 우리가 그 PH 펜트하우스 1, 2구라는 아파트 네, 아까 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걔가 지금 호가 145억에 나와 있거든요. 145억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가 된 게 115억이에요. 아니, 자,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 1,500짜리 집이랑 예를 들어 1,500, 1,600 집이랑 지금 네. 115억짜리, 145억짜리 호가 집 있어요. 네, 이 145억으로 그 동네에 샀으면요, 단지를 몇 개 사겠어요? 1,000세대 이상짜리를 사는 거죠. 와, 양극화가 진짜 심해진 거예요. 그게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아까 제가 100몇만 원짜리 집 저희 아버지가 샀을 당시에는 그때는 한 1, 2년만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대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쵸. 네, 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유, 지금 네. 사실 일반적으로 경기도권에서 네. 보통 신혼부부가 원하는 집의 가격 수준이 네. 한 6억에서 한 8억 사이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너무 새 집도 아니고 너무 흔 집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보통 이런 아파트. 근데 뭐 한 6억에서 8억 한 7억이라고 보면 네. 거기서 3억 정도가 대출에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4억이 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직장 생활 해봤자 오래 해봤자 한 10년 했겠죠. 10년 동안 4억을 어떻게 모읍니까? 못 모읍니다. 힘듭니다. 생활하면서. 그럼요. 네. 애도 나오는데 그러면. 네, 300만 원씩 1년 모아봤자 3,600인데 그래서 답답하죠. 참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투자의 목적에서 바라보는 분들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 하다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네. 네, 그래서 뭐 현 시점에서 부동산 활용의 투자 목적과 실거주 목적이 있는데 네. 자본을 활용하는 것도 다르고 그거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 것도 다르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개의 공통점은 일단은 뭐든 간에 한 개를 가져가야 된다. 내 재정 범위 내에서 가장 최선책과 최고책을 선택하는 게 좋지 무조건 좋은 입지만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소장님 이제 심층 인터뷰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투자를 시작하신 지가 네. 기간으로 치면 네. 몇 년 정도? 한 되셨어요? 14년 됐습니다. 14년 되셨어요? 네. 그럼 14년 동안 많은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고 네. 그 경험에는 내가 잘했던 것도 있고 네. 이건 되게 아쉽다라는 네.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아쉬운 거, 네. 나 그때로 돌아가면 이렇게 하겠다, 네. 이런 아쉬운 점 네.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집을 전세로 사신 거? 아니요. 오영일 센터장을 만나지 못한 거. 왜냐? 그게 왜, 만났으면 네. 이 금융과 이런 부분을 더 네. 빨리 종잣돈을 빨리 모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금융의 지식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안 쓰고 그냥 무조건 저금했어요. 그냥 저것만 무조건 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저금했어요. 네. 빨리 이제 종잣돈을 좀 모으고 전세금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금융에 대한 어떤 지식 측면에서 네. 아쉬움이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이 얘기 할 거라고 했죠. 제가 방송 전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우선 자, 들고요. 그럼 두 번째 아쉬운 거 얘기해 이제 주세요. 두 번째 본론이겠죠.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두 번째 아쉬운 거는 전세로 이제 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전세보다 매매로 가격이 움직인다는 거를 빨리 알 수 있는 시기가 2년만 더 있었어도 조금은 자산의 규모들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2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나요? 큰 변화는 없었지만 내가 깨달음을 그 이제 2년 사이에 깨달은 부분들이 이제 저는 전세를 살면서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서러워서 매매로 돌아섰는데 네. 처음에 매매로 돌아섰다면 매매로 가격이 올라가는 걸 빨리 맛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2년이라는 시간들이 좀 벌어졌을 건데 음. 그 벌어지는 그 시간 자체가 조금 늦었다는 게 네. 아쉬움이 돌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계획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네. 이건 제 거 아니고 저희 부모님 거 중에 하나가 오세훈 시장이 뭔가를 계획을 냈어요. 네. 계획을 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여기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께. 네. 예, 들어갔습니다. 네. 어떤 친구분도 들어갔습니다. 네.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투자보다 좀 아쉬운 게 부모님이 이런 그 이제 안정지향적인 걸 되게 좋아하세요. 좋아해서 그 안정지향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기다리다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매도가 더 중요하다 했죠. 네. 그 기다림 못하고 계속 빠져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물론 지금은 뭐 이제 뭐 현금 순환도 있고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 부분들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은 더 자산의 가치들이 부모님이 늘지 않았을까. 근데 저도 그때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지금처럼 뭔가 공부를 하고 이런 네. 것 부분보다는 경험적인 부분과 이제 도시계획적인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접근해서 그거를 말리지 못한 게 저는 후회가 돼요.
그럴 수 있으시군요. 예. 공감됩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 저희 부모님도 공직에 있으셨고, 네. 그다음에 연금이 나오고 현금 순환도 또 만들어진 상태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안심이 되지만은 아들로서 그때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서 그걸 하지 못한 게 조금 후회가 돼요. 지금의 이건록 소장님이 과거로 돌아가시다면은 부모님을 독려할 것 같아요. 부모님께 예, 그 생각이 들고 제 경험으로는 이제 전세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 실력이 있어서 부동산을 뭐 크게 불렸다 이게 한 게 아니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기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좀 그 기회를 보고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근데 그 시기가 뭐 지금 또 그러면 이런 시기가 또 올까 안 올까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 시기 잘 만나서 그렇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요. 상승과 하락 상관없이요. 어느 때든 거기에 맞게 준비하고 대응을 하면요. 그 기회는 와요. 근데 그 기회는 이게 기회야라고 누가 알려주지 않고요. 맞아요. 내가 준비되고 있으면 발견하는 거예요. 네. 그 발견을 했을 때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내가 선택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발견을 한 거고 그 발견한 게 저한테는 운이 좋았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저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좀 고민을 조금은 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